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 루루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이 영상은 이제 시황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우선은 나스닥이나 이제 미증시나 이제 한국 쪽에서도 나름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왔어요. 보면은. 자,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올라오긴 했는데, 얘네 같은 경우도 지금 봤을 때 사실 앞전에 있었던 부분, 그리고 60선 앞에.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저항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앞전에 돌파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좀 저항이 많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움직여 줄 수 있는 방법은 시장이 좀 돌아서야 되는데, 그걸 돌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표는 CPI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좀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비슷해요. 자, 보셨을 때 움직임 거의 비슷하고, 역시나 이 부분에 당연히 저항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나름 버텨주긴 하는데, 자, 우선은 바닥권을 갖다 지진하는 모습이에요. 2280, 뭐 70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바닥을 지지를 했고, 추가적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2250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2250에서 2270 아무리 많이 내려와도 여기는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 부분이 지금 좀 많이 아쉬웠어요. 지난주에 반등 한번 좀 주는 척 하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이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돌파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저항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2400 초반대고, 그러면은, 자, 그리고 여기 20선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돌파를 하느냐, 잘 가면은 2400 살짝 건드리면서 조금 잠시 올라타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안에서의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이 부분만 지지를 하면은 이제는 이 안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겠냐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우선 얘도 앞전에 있었던 부분들 지금 바로 앞에서 이제 좀 저항을 맞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20선이 지금 작용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두 개의 선을 그려보면은, 자, 얼추 이 안에서 놀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뭐 한 번씩은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큰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아직은 확연하게 이렇게 수치를 내주진 않았거든요. 몇 가지 신호들은 있어요. 몇 가지 신호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서 지금 베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반등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챙겨가면서, 다시 또 하락했을 때 또 다시 이제 좀 바닥에 잡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는. 자, 그럼 좀 뉴스를 보면은, 자, 지난주 엊그제죠. 엊그저께 이제 미증시 시작하기 전에, 금요일날 미증시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고용 지표가 나왔어요. 비노동 분야에서도 이제 좀 고용 부분이 이제 좀 오픈이 됐는데, 자, 신규 고용이 이제 뭐 37만 2천 명, 좀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 전보다. 지난달 게 여기 나오나는 모르겠는데, 네, 우선은 시장 전망치가 26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되게 잘 나온 거거든요. 생각보다 10만 명이 넘게 증가한 규모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 보통 예상했을 때는 이 전날 나왔었던 게 있어요. 그 실업급여 관련된 수치가 나왔었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그 숫자 자체가 조금 상승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고용시장이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용시장이 내려가면은 당연히 안 좋죠. 안 좋지만, 시장이 이제 침체로 갈 수 있고, 침체로 가면은 그러면 금리 인상 자체를 갖다가 강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좀 움직였거든요. 근데 고용시장 자체가 웬걸 26만 5천 명을 갖다가 바라보고 여기보다 더 낫겠지, 이게 시장 전망치였으니까 했는데, 그게 아니고 37만 2천 명으로 이제 나왔던 부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장이 애매모호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 고용 지표가 나온 다음에도 시장이 크게 반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용이 좋아버리면은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인플레를 갖다 잡겠다고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그 수치거든요. 연준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바가 있어요. 다른 모든 지표들은 사실상 침체예요. 사실상 침체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 딱 하나, 고용 시장이 지금 충분히 버텨주기 때문에 이거는 침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더라도 고용 시장이 탄탄해서 이걸 갖다 충분히 커버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겠다. 이게 얘네들의 스탠스였어요.
근데 이 스탠스를 갖다 꺾을 수 있었던 거는 사실상 만약에 이 고용이 확 무너져 버리면은 얘네들이 했던 말이 다 틀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경기 침체로 갈 수 있지만 좀 금리 인상을 약하게 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시장이 좀 다시는 불타오를 수 있었던 기회였었는데, 자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 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자 그러다 보니까 저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도, 자 고용 호조의 혼조죠. 당연히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고용이 호조가 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좀 세게 하지만 경기 침체는 또 아니네. 그럼 금리 인상은 세게는 하겠지만 그럼 인플레를 잡을 수도 있겠네. 둘 다 같은 방향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서 어떤 누군가는 이게 바닥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누군가는 이건 바닥이 아니다, 다시 한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다 만들어줬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해석에 따라 달라요. 이게 경기 침체로 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경기 침체로 안 가가지고 잡힌다고 해서 또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이후를 생각하면은 또 참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로 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못하니까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것도. 근데 경기 침체로 안 가고 인플레를 잡아가지고 시장이 이제 점점 괜찮게 인플레가 좀 잡히면서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인플레가 잡히면 또 괜찮을 거다. 자, 둘 다 해석이 결국 마지막은 결국 지수가 오를 거다라는 그런 해석이거든요. 자,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혼조세나 이런 움직임은 계속 될 거라고 봐요. 뭔가 제대로 된 수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자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그런 식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미국 고용지수가 호조예요. 자 파월 당연히 지금까지 자기가 계속 언급했던 말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0.75를 하기에는 이게 바탕이 돼줬어야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얘기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오히려 상승 수치를 보여줬으니까 0.75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음 주에 나오는 이 CPI가 8.6%가 아니고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뭐 8.2%뭐 아니면 8.4 정도도 괜찮아요. 이 정도 수치만 나와준다라면은 인플레가 이미 정점인데 굳이 이걸 0.75를 해야 될까? 0.5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CPI가 나와봐야지 알겠죠. 나온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고용 수치가 매우 예상했던 25만 개를 갖다 크게 상회했다라고 저도 보여져요. 그래서 수치가 좀 되게 잘 나오긴 해서 거의 75bp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솔직히 이걸로 갖다가 경기 침체 우려해도 노동시장 탄탄하니까 금리 인상 올려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수치를 갖다 잘 까서 보면은 사실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또 보이긴 하거든요. 이게 단발성 고용지표가 좀 들어간 게 있어요. 자, 여긴데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문 사무 서비스업에서 자 7만 4천 개가 나왔고, 자 레저 접객 거기에서 이제 6만 7천 개가 나왔어요. 자 근데 이 레저 접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단발성을 가능성이 높아요. 코로나가 풀리고 그리고 여름 휴가철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접객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나요. 예를 들면은 호텔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등등 너무 많잖아요. 놀아야 되는, 그리고 레저 쪽 이런 쪽의 사람들이 지금은 붐벼요. 당연히 코로나가 끝나서 완전히 끝나기도 했지만, 뭐 이제 완전히 끝난다고 했으면은 코로나 지금 늘고는 있지만,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휴가 기간이 겹치면서 당연히 늘은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음 달에도 똑같이 늘어난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어쩌면은 고용 수치는 어쩌면은 이제는 정점을 찍지 않았냐, 이제는 다시 하향 각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세부적인 수치보다는 우선은 수치가 잘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75bp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도 얘기하는 게 7월달 75bp 저도 이거 굉장히 세다고 봐요. 그리고 9월달 50bp 이거는 솔직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전까지 나올 수 있는 수치들이 워낙에 많고, 그 사이에서 FOMC나 아니면 의사록, 그리고 또 이제 8월은 없긴 하지만, 자 그런 부분들을 까봤을 때 이제 내용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봐야지 이게 좀 나올 것 같고, 아직은 얘는 정확하지 않다. 50bp일지 25bp일지, 뭐 최악의 경우로 간다면 75bp겠지만 솔직히 이건 어려워 보이고요. 침체로 가겠다는 거죠. 여기가 75bp 때리면은 50 아니면 25bp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는 저 고용지표가 나온 다음에 자 여기 있죠. 고용보고서 나온 다음에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2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갖다 75bp 인상할 확률. 자 지난번에 75bp 올렸죠. 자 그러니까 이달에 7월달에 75bp를 갖다 올릴 확률이 93%에서 96%로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제 저 정도면은 연준 무조건 이제 75bp 무조건 올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75bp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그건 충격을 줄 거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도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고 중요하게 보는 거는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인데, 자, 13일 날 CPI가 나와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 중에 웬만한 지표들이 있어요.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지표로는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완전히 방향성을 잡아줄 만한 거는 사실 CPI예요. 자, 미국의 6월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중요한데 8.6 이상을 찍어도 75bp일 거예요. 100bp는 갈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미 고용지표 때문에 사실상 75bp가 이미 적용이 됐다고 봐요. 자, 그래서 8.6보다 조금이라도만 낮게만 나온다면은 시장에는 그래도 괜찮은 훈풍이 좀 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단발성 훈풍일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얘가 뭐 갑자기 7% 찍을 것도 아니고 잘 찍어봐야 8.4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대충. 뭐 이건 제 예측이에요. 그냥 예측이기 때문에 그냥 막 던지는 숫자니까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잘 나와봐야 거기서 거기인 숫자가 나올 거고, 자 그러면서 약간은 방향을 조금 돌리겠죠. 인플레가 그래 정점을 찍었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자 그래도 연준은 고용이 괜찮으니까 한번 우선 때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낮추더라도 우선은 75bp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8.6 이상이 나오든 안 나오든 웬만해서 그냥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말도 안 되게 굉장히 많이 크게 떨어진 수치가 나오면 그때는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움직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난달 유가나 모든 걸 다 반영을 해서 봤을 때 뭔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그런 모습은 없거든요. 지표들이. 그래서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나오는 게 있죠. 자, 다음 주 15일 날 나와요. 이거는 또 15일 날 나오는데 소매 판매 부분인데 지난달에 이 소매 판매가 꺾였어요. 사람들이 이제 돈을 갖다가 분명히 뭐 인플레 해도 인플레임에 불구하고서 사람들이 돈을 잘 썼거든요. 그래서 계속 상승을 했어요. 소매 판매 부분이. 근데 지난달에 딱 꺾였죠. 그래서 소매 판매 부분이 5개월 만에 감소를 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풀리면서 사람들이 돈을 막 쓰기 시작했는데 이거 인플레가 너무 심해지고 가격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결국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그 부분이 6월 달께 이제 내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나오는데 6월 부분이, 자 6월 부분도 당연히 추가적으로 꺾일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꺾인다면은 이거는 인플레 인해서 인플레를 갖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고 결국은 이게 침체로 가는 신호거든요. 전반적으로 점점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쓰지 않고 굳혀지면서, 자 그리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이게 침체로 가고 있다는 건데, 자, 이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말도 안 되게 막 크게 이렇게 꺾일 정도는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리고 제가 좀 크게 보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지금 유로화가 거의 좀 최악을 달리고 있어요. 유로화가 거의 뭐 쓰레기가 돼가고 있죠, 이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EU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가 0%예요. EU의 기준금리가 0%인데 지금 미국은 지금 0.7을 올리고 또 0.7을 또 올리려고 하죠. 자,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0%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0%를 유지했다가는 유로화의 가치가 더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도 이제 생각하는 게 7월에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가능성을 원한다. 지금 이제 드디어 버티다 이번에 7월 달에 하는데 얘네가 이제 0.5% 정도로 진행할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EU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죠. 유럽에. 근데 이 0.5%를 올렸을 때 보시면은 프랑스나 아니면 독일 같은 나라는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경제가 그래도 좀 탄탄해요. 0.5를 올려도 큰 타격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얘네들은. 근데 그 외의 국가들 생각하면 뭐 이탈리아나 아니면은 저쪽 막
못 사는 나라들 되게 많죠. 유럽에 뭐 그리스부터 해가지고. 자, 그런 국가들한테 0.5를 때리면은 거기는 거의 사람들이 죽어나갈 정도로 힘들 거예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EU 내에서도 반발이 심해지고, 예전에 그 유럽 뭐 디폴트 있었고 막 그런 적 있었죠. 그리스 막 디폴트 되니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하나의 통화인 유로를 쓰고 있는데 금리를 갖다가 동일하게 올려다 보니까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바닥으로 치는 국가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탈 이유를 하겠다. 막 이러면서 유로화가 막 이제 깨지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기준금리를 갖다 0.5%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올려야 된다고 했으면은 이게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7월에 한번 그냥 세게 한번 0.5 정도, 얘네들한테 0.5도 세니까 0.5 정도만 올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미국이 마무리되면은 이제 마무리해가지고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은 어떻게든 버텨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안 잡힌다, 그래서 EU에서 만약에 0.5 이상을 한번 더 올려야 된다고 하면은 어 유럽 쪽에서 뭔가 디폴트 되는 국가들이 점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이제 뭔가 터지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0.75 올리면서 어느 정도 인플레가 잡혀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흘러나와야지 얘네들도 0.5에서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럽 쪽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만큼 지금 0%로 버티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뭐 이거는 경기 침체라고 볼 수도 있고, 뭘로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사실. 자, 그냥 그거예요. 유로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저를 찍었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미국의 그 달러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금 1.06인가 뭐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높다 보니까 유로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그 원화 가치도 계속 떨어져서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건데, 그걸 잡기 위해서 한국도 미국 따라서 계속 힘들지만 금리 인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또 한국도 금리 인상을 좀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에 미국이 75bp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 한국도 어쩌면 0.5%도 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유럽이 좀 많이 힘들죠. 뭐 에너지 쪽으로도 지금 막고 있는 게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에너지 쪽으로 막고, 거기다가 미국은 미국 혼자서 이제 자기네들 뭐 탄탄하다고 하면서 계속 금리 인상 올려대니까 유로화 가치가 지금 최저로 떨어지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런 부분들 좀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환율이 한때 1300 뭐 10 몇 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1310 몇 원까지 올라가고 되게 힘들었어요. 자, 근데 그래도 좀 잡혔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낮아진 건 아닌데 약간 눌리긴 했어요. 약간 엊그저께인가 목요일 금요일 제가 살짝 봤을 때 살짝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았는데, 자, 그것 때문에 조금 내려간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든 1300원 앞에서는 어떻게든 누르려는 모습은 있어요. 계속 달러를 갖다가 던져대면서 환율을 갖다가 어거지로 지금 낮추는 거거든요. 자,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달러를 무한정으로 갖고 있진 않아요. 지금은 옛날 같지 않게 세계 대공황 맞을 때처럼 그때보다는 지금 달러가 많아서 충분히 커버칠 수는 있긴 한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걸로 커버할 수는 없죠. 결국은 금리 인상뿐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빅스텝 밟아도, 빅스텝은 0.5%죠. 자, 0.5% 밟는데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0.75예요. 근데 0.75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아까도 봤고, 그리고 96% 확률로 모두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거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이제는 고용지표가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고용지표 안에 레저 부분이 단발성으로 들어갔다고 보여진다 한들 연준이 원했던 그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0.75를 하고, 우리가 정말 이걸 알기 때문에 0.5는 해야 되겠죠. 이거 안 하면은 저는 안 된다 봐요. 그래서 0.25보다는 솔직히 0.5를 해야 되는 게, 주식쟁이들한테는 솔직히 0.5가 나아요. 뭐 주변에 이제 가계 부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국내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0.5 때려도 어떻게든 버텨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갔을 경우에 한미 금리가 역전이 돼요. 지금도 외국 자본이 계속 해외로 이탈을 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만약에 미국이랑 한국이랑 똑같다고 쳐요. 만약에 금리가 우리가 1%고 미국이 1%예요. 자, 그러면 어느 나라에다가 맡겨놓겠어요? 당연히 미국에 맡겨놓죠. 당연히 달러가 훨씬 더 안전 자산이니까. 그리고 여기다 맡겼을 때는 뭐 이런 부분들 되게 안전하잖아요. 자, 근데 반대로 미국이 1.25%고 우리가 1%예요. 자, 그러면 외국 자본 당연히 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든 맞춰야 되는 거고, 이걸 맞춰줘야지 그나마 이탈이 적고, 그래서 환율이 유지가 되는 이런 모습인데, 자, 이거가 이제 역전되는 거는 한국 이게 다음 주에요. 이게 언제더라? 14일인가? 미국이 올리는 게 대충 26에서 27일 날 이때 올리고요. 그 전에 이제 한국이 먼저 올려야 되는데 14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니고 한국이 14일 아닌가?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 금통위 하는 게 14일인가 15일인가? 아니면 그 다음 주인가 바로 있어요. 어쨌든 간에 미국 금리 인상보다는 우리가 좀 더 빠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0.5는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좀 이제 러시아로 좀 돌아와서 에너지 쪽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러시아가 카스피 송유관 가동을 갖다 잠정 중단을 했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원유의 1%를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거를 갖다 한다면은 유가는 당연히 국제 유가는 다시 올라갈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직격탄을 맞겠죠. 나머지 세계도 어차피 유가가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타격을 또 다시 받겠고, 그리고 유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인플레를 갖다가 더 고조시키고, 그럼 또 그걸 잡기 위해서 또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거고, 그러다가 침체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뭔가 터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솔직히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무리 러시아 해도 모든 키는 러시아가 잡고 있어요 지금.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로화 부분이 그렇게 약해지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요. 여러 국가들이 디폴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뭐 당장에 디폴트로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안 끝내고서 에너지를 계속 잠그고 장난질을 하면은 이거 못 버티고서 결국은 물가 인상이 말도 안 되는 정도의 나라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나마 버텨주는 프랑스나 독일 이런 애들 말고 나머지 애들이 큰 폭으로 그 물가 인상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그 금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나오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러시아가 지금 모든 키를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한번 이제 좀 큰 폭으로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뭐 수요일이었었나 화요일이었었나 뭐 이쯤이었었는데 거의 한 8%?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는 110%에서 한순간에 거의 뭐 90 한때 5불까지도 찍었어요. 이게 굉장히 큰 폭으로 한 이틀에 걸쳐서 꽝꽝 한번 때리면서 쫙 뺐거든요. 자, 이랬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 나왔었던 게 뭐냐면은 침체예요.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경기 침체로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소비를 닫는 거예요. 소비를 닫는다는 거는 여행도 안 가, 집에만 있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웬만해서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워낙 물가가 비싸졌으니까 지갑을 닫는 거죠. 그게 다음 주에 나오는 그 소매 판매 이런 부분에서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침체로 간다라고 봤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빠졌어요. 자, 근데 고용 지표도 좀 얼추 좀 괜찮게 나왔고 이만큼 빠졌지만 사실상 러시아가 저렇게 가스관을 닫네. 그러면 아무리 침체로 가도 다시 고유가로 갈 수 있어 하면서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뭐 세게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어제 고용 지표 나오면서 괜찮아 하니까 이게 침체가 아니라고 봐가지고 당연히 유가는 오른 거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그렇게 올라와도 한 104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WTI가. 그랬었고, 그래서 추가 움직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잡기 위해서 러시아가 저렇게 에너지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자, 결국은 바이든이 다음 주인가 14, 16인가 13, 16, 13, 16이네요. 자, 바이든이 다음 주에 이제 중동을 가요. 드디어. 자, 13일에서 16일 다음 주 이때 중동을 또 가죠. 우선은 CPI를 낮춰야 되는 게 가장 크고, 그리고 바이든도 인플레를 갖다 잡으면은 솔직히 지지율도 괜찮아질 거예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바이든이 사우디로 간다. 근데 사우디 가기 전에 전부터 얘기했었던 게 있어요. 그 인권 문제로 그 사람을 뭐 죽였었나 뭐 그랬었는데, 그 사우디 왕세자를 갖다 안 만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우디는 가지만 무슨 회의 참석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거고,
사우디 왕세자 만나지 않겠다. 자, 그러면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산 안 해주지. 아무것도 안 해줄 건데 했는데 바이든이 결국은 기름이 너무 중요하고 유가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게 인플레의 핵이다 보니까 결국은 인권보다 기름을 신경을 썼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바이든이 이거 못 잡으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중간 선거는 뭐 이미 날아간 것 같고 사실상.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굉장히 좀 애를 쓰면서 하지 말아야 돼. 이제 뭐 사우디 왕세자까지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빌빌 기면서 뭐 이제 기름을 좀 더 원유를 좀 더 증산해 달라. 당연히 부탁을 하겠죠 뒤에서.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한때 바이든이 아니고 미국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원유 수출을 못하게 제재를 해놨었어요. 근데 베네수엘라가 원유를 갖다가 캐기 시작하면 진짜 어마무시한 수량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를 충분히 커버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미국이 자, 그런 부분을 또 해제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봤을 때는 제재를 해야 마땅하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자신들의 철학을 갖다 조금씩 바꾸면서까지도 이거를 갖다가 바꿔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권 탄압하고 뭐 사람을 죽이고 뭐 하도 우선은 기름이 먼저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미국도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미국만 힘든 게 아니죠. 미국 수치가 좋아져야지 전 세계가 다 돌아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제재 조치를 일부를 이미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좀 이제 계속 캐고 있고, 자, 그걸 갖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펀드에서 베네수엘라 원유 개발 벤처를 갖다 설립을 했고, 그 부분을 갖다 유럽 원유 수출도 이제 허용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산을 갖다 최대한 다른 걸로 열으려고 하는데 이미 제재한 애들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국가들도 전부 다 풀어주는 그런 형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여름이긴 하지만 겨울도 좀 생각을 해야죠. 만약에 전쟁이 계속된다고 했으면은. 자, 그러다 보니까 EU 위원장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완전히 러시아를 갖다가 탈러시아 해야 된다. 가스 완전 차단. 자, 이번에 독일을 갖다 차단을 했죠. 그러면서 가스 가격도 굉장히 크게 움직였었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언제든지 러시아는 여기저기 가스 닫거나 아니면 원유를 갖다가 닫아버리면은 진짜 세계를 갖다가 대공황에 진짜 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위치에 있어요. 근데 그만큼 전 세계가 러시아에 의존을 많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의존도를 다들 낮추자라고 하는 게 지금 정책인데 에너지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 어디서 빵 하고 나오진 않죠. 그래서 바이든도 저렇게 중동을 간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고 전쟁이 점점 지속되고 점점 길어질수록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부분 안 해주면 안 해줄수록 더 강하게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푸틴이 이제 근데 이번에 러시아를 추가 제재했죠. 추가 제재를 또 하다 보니까 자, 국제 에너지 시장이 재앙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러시아산이 뭐 인도로 들어가고 뭐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그쪽에다가도 한 절반만 주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상 그쪽에서도 사우디나 이런 데 손을 벌릴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유가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천정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모든 건 얘네가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언제든지 틀어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처음에 이제 공격을 했을 때 가장 처음에 공격했을 때 얘긴 그거였어요. 돈바스에 있는 자기 국민들은 아니지만 자기 쪽 러시아 사람들이 많은 그쪽 러시아 지지를 했던 많은 그쪽이 탄압을 받고 있어서 걔네들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 우린 쳐들어간다 이랬었어요. 근데 돈바스 부분을 거의 다 점령을 했어요. 이제 푸틴이 완전히 거의 다 점령해서 그래서 사실상 돈바스를 갖다 거의 다 먹으면은 이제 협상을 하거나 자, 협상 테이블로 오거나 이제 평화에 대한 종전에 대한 그런 얘기를 갖다 할 줄 알았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만간 곧 뭐 휴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왜냐면은 푸틴이 원했던 건 여기까지였어요, 사실. 근데 국제적인 제재나 이런 게 좀 강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지금 싸우다 보니까 장기전을 하다 보니까 서방에서도 이걸 너무 힘들어하죠. 지금 에너지나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런가 자,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답도 없기는 해요. 자, 돈바스 끝난 다음에 협상 안 하면은 이제 시작으로 한다면은 그냥 우크라이나 다 먹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자,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또 장기전을 대비하면서 전선을 다시 확대를 하고 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솔직히 좋진 않죠. 그래서 푸틴이 협상을 하고 자, 이제 우리 그만할게, 이렇게 나오면은 땡큐한데 그게 언제 그럴지 몰라요, 정말. 자, 그것도 있고 에너지 부분도 쥐고 있다 보니까 전쟁을 장기화하면 장기화할수록 힘든 거는 오히려 다른 타국들이죠. 자,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간다면은 조금 얘긴 달라져요. 경기 침체로 아예 인플레를 잡지를 못하고 완전히 경기 침체로 넘어간다 라고 하면은 솔직히 푸틴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의 힘, 그건 약해져요. 왜냐면은 침체로 가게 되면은 유가는 떨어질 거고 사람들의 소비량도 전부 다 줄어요. 그러고 소비 판매 이런 것도 줄고 그러면서 인플레가 줄게 되고 결국은 얘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의 가치, 지금이야 뭐 120불 110불 하지만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침체로 가면은 전 세계가, 그러면은 얘네들의 힘이 당연히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침체로 갔을 때 전쟁을 빨리 끝낼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아직은 그래도 유가가 좀 강력하다 보니까, 그리고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러시아의 힘이 세다. 자, 그러면서 푸틴이 또 워낙에 뭐 이제 평화협상 뭐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전쟁은 본격적으로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또 이제 좀 강력하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평화협상이 늦어질수록 합의도 어려워질 거다. 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협상을 했을 때 뭔가 좀 잘 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도 협상 테이블에 푸틴도 안 나온다고 하지, 거기다 젤렌스키는 솔직히 협상했을 때 돈바스 넘겨준다고 해야지 겨우 이제 끝날까 말까거든요. 자, 영토를 포기를 안 한답니다. 종전 협상을 하더라도 거기에 내용에 포함을 안 할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하시긴 하는데, 뭐 영토 포기 안 하면은 푸틴이 미쳤다고 종전을 할 리도 없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 푸틴 같은 경우도 돈바스에서 끝을 안 내고 그냥 다 먹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지금 굉장히 우위에 있는데, 자, 좋진 않아요. 어쨌든 중국은, 러시아 쪽은 계속 그런 식이다. 지금 좋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이제 7월 들어서 이제 코로나, 중국만이 아니에요. 국내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거의 한 2배, 더블링 가까이는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코로나 또 급증을 했어요. 중국은 근데 조금만 늘어도 이게 봉쇄를 하다 보니까, 자, 코로나 급증을 해서, 자, 수치가 300명을 넘는 수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번에만 해도 막 이제 막 봉쇄해서 겨우겨우 내려가지고 여기 이제 막 끝났니, 이제 거의 다 끝났다라고 했는데, 자, 며칠 만에 이런 식으로 또다시 올라온 거예요. 좀 풀자마자. 자, 그래서 재봉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 재봉쇄하면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공급망 우려가 당연히 커요. 그래서 탈중국을 좀 많이는 하고 있어요. 미국 기업이든 어디든 솔직히 공장이나 이런 걸 갖다가 시도 때도 없이 툭 하면 멈춰버리니까 이거 생산도 안 되고 답이 안 나오니까 중국에서 최대한 좀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또 그럴진 모르겠어요. 중국도 경제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계속 돌아가면서 좀 재봉쇄는 좀 일어나지 않을까. 재봉쇄 진행을 크게 대규모로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수치가 말도 안 되게 크게 나오면은 좀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체크하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부분이 늘고는 있어요. 코로나 뉴스는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뭐 그거는 좀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늘고는 있는데, 사실 지금 아직 중요하게 볼 건 저는 치명률이라고 봐요. 치명률이 늘지 않아요. 지금 치명률은 옆으로 아직 횡보를 하고 있고, 코로나 수치 확진자는 좀 늘고는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난번에 그거였죠. 델타 다음에 그 오미크론이었었고, 오미크론이 그렇게 치명률이 높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갔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변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지금 BA 그건데 그 전에 있었던 변이가 또 있었거든요. BA로 시작하는 게. 그때도 어느 정도 수치가 올랐었는데 아무렇지 않았던 게 치명률 낮아. 결국은 이건 감기 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이가 나왔고 뭐 이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가장 중요하게 보실 건 결국은 치명률이에요. 결국은 걸린 다음에 치료만 가능하고 다 되면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질병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죠. 그 질병 코드를 바꿨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 근데 당연히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크게 보셔야 된다. 이슈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토를 갔다 온 다음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탈중국이에요. 우리가 중국에 수입하고 수출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의존하는 부분들도 너무 커요. 그거를 한 번에 이걸 갖다 덜어낼 수는 없어요. 그만큼 기업들도 타격이 클 거고 모든 게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탈중국은 안 돼요. 근데 나토에 갔다 오면서 약간 문제는 좀 될 가능성은 여지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예전과 같이 한알령을 때린다, 뭐 비슷한 뭔가 보복을 띠는 행동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꾸준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중국 관련주 이런 부분들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말씀드리면은, 자, 다음 주 보셔야 되는 게 결국은 13일날 자 CPI예요. 이때가 CPI고, 자 15일날 뭐 이제 소매 판매가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조금 빠질 거는 같아요. 당연히 6월에 뭐 소비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 싶긴 해요, 미국이. 그래서 그냥 좀 더 빠지는 그 정도 수치 보여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음 주 한 14일부터인가 어쨌든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부터 자 이제 쭉 7월 내내 실적이 나와요, 미국. 자, 근데 테슬라가 좀 중요하죠. 테슬라는 20일날 실적이 나온다고 하고, 근데 그 전부터 이제 미국 애들 조금 몇 개 실적 나오는데, 이거는 좀 뭐 인터넷 뭐 네이버나 이런데 좀 카페 이런 데만 좀 뒤져도 실적 날짜별로 쫙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줄줄이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이 실적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당연히. 왜냐면은 테슬라 같은 거나 아니면은 괜찮은 좀 큰 데들이 실적이 뭐 괜찮았다, 나쁘지 않았네, 그래도 나쁘다고 하더면 괜찮았네 하면은 또 한번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도 충분히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실적보다는 가이던스예요. 사실 상장 기업들이 어닝 쇼크 가능성도 있어요. 2분기에 쇼크 먹는 회사들도 지금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1분기 때도 그렇고 메타 이런 애들부터 해가지고 쇼크 먹기 시작한 애들 있거든요. 뭐 당연히 봤을 때 좀 큰 기업으로 봤을 때는 이제 OTT 쪽, 뭐 넷플릭스 이런 애들부터 해서 다 쇼크를 먹겠죠. 이번에도 당연히 어닝 쇼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있는 반면 그래도 예상보다 이번에도 삼전은 좀 괜찮게 나왔죠. 그래도 2분기 버텼네. 하지만 삼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하반기에 안 좋을 거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 너무 많아요. 당연히 TSMC도 그런 시기고, 지금 다들 분위기가 하반기는 안 좋다라는 시기예요. 인플레가 너무 심하니까 그 메모리 칩이나 이런 칩에 대한 그 수요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 거는 확실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결국은 어닝 쇼크로 이제 갈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한번 뭐 쇼크 나온다, 뭐 2분기 쇼크, 그래 거기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2분기에 괜찮게 나왔는데도 가이던스가 안 좋았던 애들이 있죠. 하반기가 안 좋다. 그게 이제 갑자기 단어 생각 안 나네. 지난번에 나왔었던 제가 맨날 얘기하는 기업인데, 자 어쨌든 그 메모리 쪽 그쪽인데 갑자기 생각 안 났네. 여기 나오나? 네. 그래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번 실적도 당연히 중요해요. 이 실적에 따라서 지수도 같이 견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거고요. 이번에 삼전처럼 이렇게 좀 지수를 한번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미장이 견인되고, 그러면 국장도 어느 정도 좀 견인되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실적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같이 나오는 가이던스, 자 그리고 뭐 컨센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자 이 부분들이 하반기에 안 좋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반기에. 그러면은 당연히 목표치도 낮출 거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악재로 다시 작용을 할 거거든요. 그 부분들은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모든 전체 시장은 러시아가 잡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게 해결이 되면은 그래도 좀 웬만한 게 좀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라면은 인플레가 잡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결국은 유가 이거부터 잡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공급이 늘어서 유가가 잡히면 다행인데, 경기 침체로 가서 유가가 잡힌다 라고 하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가 되면서 전체적인 주가는 한번 바닥을 치는 그림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아직은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지표는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두 달은 더. 이번에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다면은 당연히 이거 침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 그러면은 유가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좀 뭔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나왔을 텐데,
아직은 연준도 아니라고 하고 계속 연착륙을 할 수 있다고 연준들이 얘기를 하니까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도 일정이 많아요. 남아있는 이 3주 동안에도 일정이 많고, 그리고 미국 실적뿐만이 아니고 한국도 실적이 나오는 시즌이죠. 7월부터 이제 8월 한 15일까지 해가지고 실적이 와장창창 나오죠. 여러 기업들. 자, 기업들 중에서 분명히 국내에서도 어닝 쇼크인 곳도 있고 예상외로 이제 좀 터져주겠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하면서 가이던스를 낮게 잡는다 뭐 이런 회사들도 있을 거고. 자, 그래서 하반기 시작을 했는데 7월에 우선은 13일 날 가장 중요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26일, 27일 이때가 FOMC 그때죠. 이때 이제 75bp 정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이 기간은 실적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5일 날이 뭐 이제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러고 뭐 또 있었던 것 같았는데 뭐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나 이런 데들 좀 국내 금리 인상이 14일인가 그럴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이건 좀 금통의 날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이 14일이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국내 금리 인상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라 또 환율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보셔야 되고, 볼 게 너무 많아요 진짜. 그리고 이 기간에는 또 요 기간 13일부터 16일 요 기간에는 이제 바이든이 이제 또 이제 중동 가는 게 있죠. 자, 그 부분도 있고, 그러고 다음 주 중에 또 중국 코로나 확진자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또 공급만 막히는지, 자 등등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모든 지표들을 본 다음에 이제 침체냐 아니냐, 그리고 그 다음 금리 인상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예측을 하면서 이제 바닥이다 싶었을 때 이제 솔직히 이거는 어차피 시황이니까 좀 그렇지만 그랬을 때 이제 종목을 저도 늘리고는 싶거든요. 지금 종목을 못 늘리는 이유가 바닥을 쳤느냐 아니면 침체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느냐라면은 저는 좀 움직여 보겠는데, 아직은 지표를 좀 더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에 그렇고, 뭐 반대로 러시아가 갑자기 전쟁을 끝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바로 달려들겠는데, 자 언제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시황 전체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뭐 다음 달 역시나 좀 볼 게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